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2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제2장은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하는 주제로 세 가지 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공동체 본능이 있는가? 두 번째,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세 번째,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간에게 공동체 본능이 있는가? 본능, 인스팅크트, 태어나면서부터 이 공동체 본능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자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반면에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와 함께 살다가 공동체 속에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 70%는 개인적이고 30%는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번 제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고 정신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 삼중적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 존재고 이것은 생존과 번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욕구를 실현하길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모차르트의 돈 지오바니, 돈 주앙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육체적 욕구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1장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땅, 하늘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인간이 3장 이후에 3장에서 죄를 짓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유입되고 생존의 경쟁과 갈등의 잔혹함 속에 빠집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simple nature,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육체적인 욕구 실현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성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 인간으로 하여튼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를 호모 이코노쿠스, 그래서 이코노믹스 할 때 나오는 게 이코노믹, 이게 생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가 따져볼 때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양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존재로서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고 이런 육체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도덕적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우리 그 미리 한 말 있잖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뒤에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서부터는 인간을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로서 육체적 욕구를 실현하면서도 죄성,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괴로워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하여튼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간은 여러분들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라, spiritual existence. 그래서 생물학적이고 정신적인 그 세계를 넘어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인데, 추석 때도 조상이 살아있다고 보고 조상들에게 추수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잖아요.
이것도 우리 제사를 지낸다는 자체는 영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죽여서 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감을 느끼는 이런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적인 존재의 양태를 설명해 보았고 두 번째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 본능이 들어왔는가? 우리는 완전히 리차드 도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킨스의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 책을 한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인간은 그냥 DNA다. DNA를 증식하고자 그 사람을 숙주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우는 인간은 그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함께 기본적으로 가족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 없이 물론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클로닝이라고 해서 그냥 체세포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도 올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정체성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저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 삼위에 그러니까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게 삼위일체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우리라고. 나의 이게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삼위일체는 다른 말로 하면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하는 표현이 삼위일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이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라.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저기도 돕는 배필을 만들자.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개인이 아닌 가족 공동체 또 인간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과 공동체를 70%, 30%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공동체를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게 철학적 기반이죠. 나는 개인주의야. 그러면 individualism. 그러면은 나는 공동체, 즉 국가와 사회보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죠. 내 자유가 먼저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런 의식이 싹 트면서 막 부모님에게도 반항하고 선생님에게도 반항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를 희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개인주의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력을 지닌 국가는 필요악, 즉 나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개입해라.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 소극적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전체주의, 토털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인은 전체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지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의병을 일으켜서 과감하게 개인을 희생하고 나라를 구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전체주의적 발현인데 전체주의는 그거보다 훨씬 나아가서 국가,
국가가 모든 것이다. 우리 개인은 그 안에서 그냥 부품처럼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독재국가, 공산주의, 파시즘 이런 국가들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파시즘이란 말은 파시오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묶음, 단결, 결속. 원래 이탈리아 말이에요. 이탈리아의 2차 대전 때 무솔리니가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반합리성, 일당 독재를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파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 커뮤니테리아니즘. 이거는 뭐냐면 어? 개인도 필요하고 뭐 전체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자발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테리아니즘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7대3 그랬지만 요 개인, 자발적 공동체, 강제적 공동체 국가 사회를 6대 한 4 정도로 보고 기본적으로 7대3인데 하여튼 개인주의가 6이라면 자발적 공동체 3, 강제적 공동체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뭘 강조하느냐?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밑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단체 자치가 아니라 이거는 주민자치라고 하고 grassroot democracy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협동조합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형태. 이거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업하고는 다른데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철저하게 인간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 공동체 자체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고 모든 돈이 없더라도 1인 1표로 운영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 그렇다면 왜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까요? 왜 그 일을 할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야 내가 신체와 재산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생존하고 번영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볼 때는 이 공동체로 하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자유와 이익이 커져요.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죠. 반면에 이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 자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또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감옥에 넣거나 형벌에 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페르디난트 테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탐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테니스가 분류한 걸 보면은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데 그 공동체는 두 개로 나눈다. 하나는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라고 그래가지고 가족과 같은 혈연과 지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전통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의 공동체는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이익사회,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그리고 기업, 정당, 국가, 교회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이익사회일 수도 있고, 이쪽에 영적으로 볼 때는 공동사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Gemeinschaft, Gesellschaft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 페르디난트 테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다. 그래서 주어진 관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공동사회. 반면에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조직, 그런 공동체는 이익사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 그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런 작은 단위로부터 큰 단위로 갈수록 그 공동체에 어떠한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어떨까요? 가족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로 맞아, 맺어지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생기는데 그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라지만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국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김씨마을, 여기 대전에 가면 송촌동이라고 송씨마을, 이런 것들도 다 혈연을 배경으로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족 공동체는 자손을 재생산하고 시족 공동체니까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또 생계도 공동 해결하고 그렇죠? 사회주의 경제처럼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그리고 부부관계도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 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크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외부 폭력으로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족적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고 자녀가 탄생하는 요거는 비자발성이에요. 우리 아들이 요즘 사춘기 들어가서 야, 엄마, 아버지 엄마 말씀 왜 안 들어? 그러면은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말을 할까? 아무튼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로는 부족한 부분이 국방, 경찰, 치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더 큰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고 또 경제 생활을 위해서도 좀 시장과 기업 같은 그런 혈연 관계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그런 가족 공동체로부터 만족을 못하고 특히 이 국방과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족 공동체로 머물면 누구의 밥이 되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여러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한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여러 김씨, 신라 같으면 김씨, 석씨, 박씨가 하고 백제도 8개의 부족이 함께 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인 이익 공동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인 이렇게 큰 공동체를 만드는 원인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범죄자로부터 이제 경찰과 군인을 두는 정치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 이제 경찰과 국방,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이라고 그랬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제성을 지닌 공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국방, 치안, SOC, 복지 서비스 이런 국가가 정책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정치적 이익 공동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 국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대에 가기 싫은데 군대를 가야 돼요. 18개월 동안. 그렇죠? 세금을 내기 싫은데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자유가 그만큼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력을 보유한 자들, 이게 누구예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강제력을 통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네들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대 추구 행위 또는 rent seeking activity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정부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늘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치 공동체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인 된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하고 헌법의 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고래로부터 이 그리스 아테네 이쪽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5천만 명이 함께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하자. 그래서 행정부에는 대통령을 두고 사법부에는 대법원을 두고 어? 그리고 입법부에는 국회의원을 두고 이런 상권 분립을 통해서 어?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죠. 그 대의민주주의의 맨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거는 다수결 원칙이에요. 우리 중에 다수가 찬성하는 그쪽으로 결정을 하되 우리 대표를 뽑아서 하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대표들이 국민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만 와서 꾹뻑절하면서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이것들 때문에 사실상 국민 주권주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우정치가 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가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것을 중우정치라고 그래요. 중우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돈 받고 투표를 한다든가, 그죠? 그냥 잘생긴 사람한테 투표하다든가. 그러니까 어리석게 투표를 하게 되면, 예? 우리의 대표들이 다 어리석게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아니고, 어? 정말, 어? 그렇게 돈 쓰고, 얼굴 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정치적 공동체가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손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가면 인기 영합주의를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효율성이 상실되고 또 맨날 싸우잖아요. 여당, 야당, 이재명, 윤석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게 권력 투쟁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너무 싸우다가 보니까 정말 합리적인 그런 대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결국은 짜옹이라고 하는 서로 타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돈이 다 이제 복지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1인 1표니까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방법,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 너한테 퍼주기식이라고 그러죠. 복지해주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복지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 돈이 경제 쪽으로 가서 경제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참된 복지일 수도 있어요.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 공동체가 있어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자발적 조직인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주식 한 주를 주고 표결로 돈을 많이 냈으면 많은 표를 얻는 것이죠. 많은 표를 가지고 그걸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고 협동조합은 이것도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거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관계없이 1인 1표로 운영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이런 경제적 이익 공동체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함께 이익을 추구하며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바꿔치기를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효율성이 이루어지고 경제도 성장하고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처럼 인간을 부품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인간을 부품으로 생각하는 비인격성. 그죠? 인간이 아니라 부품으로 취급받는 거, 그거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죠. 특히 이런 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과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결탁하면 이거는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이거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다 이름은 국민을 정부, 국민의힘 그러지만 자본, 기업가를 위한 정부가 될 수 있어요. 어? 그 사람들은 돈이 이미 많은데 그 사람들을 더 돈 벌게 해주는 그런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권력 남용 이렇게 또는 부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제 커지면 사실은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국가 단위의 공동체고 국가 경계를 넘었으면 오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기도 해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겪잖아요. 그럴 때 공동 대응하려면 유엔으로 모여서 함께 해야 되고 2차 대전 이후에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 유나이티드 네이션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함께 대응을 하자. OECD는 전 세계에 잘 사는 국가들 한 40개 국가들이 모인 거예요. OECD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자. 그러나 여기는 강제성이 없어요. 아까 국가까지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런 아, 세계 공동체 유엔과 OECD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글로벌 워밍, 클라이밋 체인지에 공동 대응하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강제력이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소련처럼 깡패같이 해버리면 도무지 이제 유엔과 OECD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덕적 강대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유엔이나 OECD나 여기도 기득권 국가, 전 세계에서 센 국가, 또 어디에요? 미국과 이제 OECD 안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것을 지배하게 되고 그들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엔 같으면은 유엔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빅2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 좀 종속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발적 교사죠. 긍정적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많이 해야 돼요. 어?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못하고 있죠.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허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뭘 합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생활 공동체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 가고 맨날 목사가 왕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들은 옳지 않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맥을 형성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제시하는 공동체는 무엇일까? 이쪽으로 책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도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공동체도 시민단체, NGO, NPO 있을 수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장점,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면서 공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 3절 성경적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시간을 내서 두 번째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